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뻔한 옛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 남편의 본성까지 그 친구와 똑같을 것이라고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이 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난 지금에야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진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전남편 이정민과 그의 오랜 절친 최성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된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차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정민은 동네에서 차 케어링숍을 운영했어요. 새 차부터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을 하는 가게였는데 기술이 나쁘지 않아 단골도 꽤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하고 가정적인 가장이었죠. 결혼 생활에서 다른 부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고 부부싸움도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다만 남편에게 유난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냈다는 최성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상철 씨는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결혼은 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술 마시는 것과 가벼운 만남으로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고 몹시 가벼워 보이는 인물이었죠. 사실 성철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팅으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술자리를 마련했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최성철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성철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더군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눈치도 전혀 없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뻔히 옆에 앉아있는데도 제 남편에게 선을 넘는 농담을 던졌으니까요. 야, 이정미. 너 요새 연애한다고 우리랑 안 놀아주냐? 세수씨, 정민이 주말에 하루만 저한테 빌려주세요. 얘 나이트 가면 아주 날아다닙니다. 나이트에는 꼭 얘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남편의 어깨를 치며 저 들으라는 듯이 낄낄거렸습니다. 야, 정민아. 너 진짜 주혜씨랑 진지하게 만나는 거 맞지? 주혜씨 상처 주지 마라. 진지하게 만나란 말이야. 여태껏 만나왔던 여자애들처럼 적당히 놀고 끝내지 말고. 야, 내가 언제? 너 늘 그랬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지. 처음 보는 제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몹시 불쾌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과 친구를 할 수 있냐고.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웃고만 있냐고요. 남편은 쩔쩔매며 변명했죠. 주혜야, 미안해. 성철이가 원래 악의는 없는 앤데 술이 들어가면 허세가 좀 심해져서 그래. 제가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친해서 나를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을 좀 넘는 것 같아.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니야. 내가 주의 줄 테니까 네가 한 번만 참아줘. 남편이 너무나 미안해하며 사과하기도 했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의 가장 오래된 직이라니 제가 무작정 만나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찝찝한 마음을 덮어두고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성철 씨의 민폐는 저희의 결혼식 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성철 씨가 저희 결혼식 사회를 굳이 맡아준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전문 사회자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부득불 하겠대요. 영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대신 남편을 통해 수십 번 당부했습니다.
절대 짓궂은 장난이나 과한 농담은 하지 말고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니 제발 점잖고 깔끔하게 사회를 봐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회를 봐야 할 성철 씨는 예식 시작 10분 전까지도 식장에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전화를 수십 통 돌린 끝에야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는데 전날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지독한 술 냄새와 숙취가 풍겼습니다. 그 상태로 마이크를 잡아서 횡설수설 사회 연습 하나도 안 했는지 정말 진행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저럴 거면 왜 굳이 자기가 맡겠다고 한 건지 속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철 씨는 갑자기 남편에게 이벤트라며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남편의 등에 태우고 말이죠.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어서 마지못해 했는데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등에 엉거주춤 올라탄 저를 향해 성철 씨는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자, 하객 여러분, 우리 정민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힘 하나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보니 신부님이 보기보다 체중이 꽤 많이 나가시는 모양입니다. 결혼 앞두고 있으신 분인데 다이어트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하객석에서는 어색한 웃음이 터져나왔고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도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신랑 이정민 군 참 잘생기고 인물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자 얼굴 엄청 따지더니 결국 결혼할 때는 여자 얼굴 안 보고 오직 심성만 보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민아, 이 훌륭한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은근슬쩍 자기 친구를 추켜 세우면서 신부인 저의 외모를 깎아내리고 후려치는 그 멘트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불쾌하던지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요.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 인간 때문에 다 망쳐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대성통곡을 했고 남편을 싹싹 빌며 성철이한테 사과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은 망쳤는데 사과를 받아서 뭐 하겠나요? 저는 필요 없고 다시는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아 키우며 아내이자 엄마로서 성실하게 살았죠. 남편이 성철 씨 만나는 것까진 뭐라고 안 했지만 저는 그 사이 한 번도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성철 씨는 여전히 PC방을 운영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유분방하고 문란한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성철 씨의 존재가 늘 거슬렸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 남편은 저런 인간과 다르다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성철이랑 둘이서 바다 낚시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성철이가 요즘 PC방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네. 친한 친구로서 1박 2일 바람 좀 세게 해주고 오고 싶은데. 남편이 결혼 후 친구와 단둘이 외박하는 여행을 간다고 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성철 씨가 끼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쿨하게 다녀오라고 했죠. 그렇게 일요일 오후 낚시 여행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는데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는데 차 한 대가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와 멈춰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가만 보는데 성철 씨 차 같았어요. 그런데 무심코 바라보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남편이 내렸는데 뒤이어 뒷좌석의 창문이 열리더니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낯선 젊은 여자 2명이 깔깔거리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들과 다정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고요.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분리수거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여자들도 흠칫 놀라더니 창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곤 성철 씨 차는 황급히 도망치듯 빠져나갔죠. 저 여자들 대체 누구야? 성철 씨랑 단둘이 낚시 간다더니. 제가 서슬퍼렇게 따져 묻자 남편은 동공이 흔들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성철이가 아는 동생들인데 마침 낚시터 근처에서 만났거든. 성철이가 불쌍하다고 이 근처까지 차로 좀 태워준 거야. 진짜야. 나 저 여자들 오늘 차에서 처음 봤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낚시터 근처에서 아는 동생들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차에서 내릴 때 나누던 그 친밀한 웃음과 인사는 결코 처음 본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일단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입을 닫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씻지도 않은 채 제 주변을 맴돌더니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패턴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게 카톡을 열고 성철 씨와 나눈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 그들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이가 갈리더라고요. 대화방의 내용이 가관이었거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아까 본 그 여자 2명이 함께 간 커플 동반 여행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며칠 전 성철 씨가 카톡으로 남편에게 먼저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들인데 자기가 최근에 꼬셔서 만나고 있는 서유림이라는 여자와 그녀의 친한 언니인 김지영이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들은 짙은 화장에 꽤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더군요. 정민아, 사진 봤냐? 죽이지. 얘네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유림이 친한 언니 지영이도 같이 온대. 지영이가 너 사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 너 와이프한테 적당히 낚시 간다고 핑계대고 나와라. 내가 펜션이랑 술 다 쏠 테니까 가서 화끈하게 놀자. 제 남편 이정민의 반응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이 나서 답장을 보내고 있더군요. 와, 대박. 야, 근데 주혜가 보내줄지 모르겠다. 낚시 핑계대면 믿으려나? 일단 짐 싸서 무조건 나갈 테니까 세팅 딱 해놔라.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감쪽같이 속이고 낯선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짐을 싸며 즐거워했을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성철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의 등짝을 향해 있는 힘껏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놀라서 벌떡 일어난 남편을 향해 저는 주저없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일어나,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불쌍한 동생들을 차에 태워줘. 니놈 핸드폰에 있는 그 더러운 카톡들 내가 다 봤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니 친구놈이랑 오픈 채팅에서 만난 여자들 끼고 펜션 가서 뒹굴 나오니까 좋았어? 남편은 제 입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가 줄줄 흘러나오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혜야, 내가 미쳤었나봐. 진짜야. 나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성철이가 하도 가자고 꼬드겨서 술만 마시고 놀다 온 거야. 진짜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모습마저도 너무 찌질하더라고요. 너 같으면 그 말을 믿겠니? 그리고 네가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1박 2일 여행을 갔다는 사실 자체로 넌 끝난 거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리고 네 친구 최성철이랑 그 여자들도 다 위자료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아들 생각을 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며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남편을 밀쳐버렸죠. 저는 정말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들이 너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또 저에게 빌며 말했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요. 저도 중학생인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단, 나름의 조건들을 걸었죠. 좋아. 나도 우리 정민이 생각해서 한 번은 넘어갈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어길 시엔 그날로 끝이야. 첫째, 앞으로 최성철 그 인간이랑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 둘째, 같이 갔던 그 여자들과도 당장 번호 지우고 끝내. 셋째, 앞으로 네 핸드폰 비밀번호는 다 풀어놓고 내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군말 없이 핸드폰 내용 전부 확인시켜줘. 할 수 있겠어?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성철이 번호 당장 지울게. 핸드폰도 아예 네가 관리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속는 셈 치고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제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지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지만 간신히 평화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숍에 일이 많아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한 날이었죠.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숍에서 야근을 했다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것도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 건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현관문 안으로 함께 들어서는 남자였습니다. 바로 최성철이었거든요. 제가 만나지 말라고 연락조차 끊으라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인간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무거운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채 기어코 성철 씨를 다시 만나 밤새 술을 퍼마시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최성철은 본인도 띠꺼운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남편을 부축해 들어오더라고요.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빨리 좀 받아봐요. 무거워 죽겠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일단 늘어진 남편을 넘겨받아 거실 소파에 거칠게 눕혔습니다. 남편을 눕히고 돌아서서 저는 현관에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성철 씨를 매섭게 노려보았죠. 가게에서 야근한다더니 저희 남편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왠지 아시죠?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갑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인내심의 바닥을 긁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철 씨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재수 씨, 거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민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불알 친구인데 아무리 와이프라도 남의 교우관계를 끊으라 말아 합니까? 친구끼리 술 한잔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시네. 그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다가가 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자 취급이요? 유부남 친구 꼬셔서 오픈 채팅으로 여자들이랑 1박 2일로 동반여행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정 있는 제 남편을 그런 자리에 끌어들여서 가정 파탄 낼 뻔한 게 누군데요? 친구 가정이 깨지든 말든 여자들 불러서 놀궁리나 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까? 제 남편 물들이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시고요. 제 단호한 말에 성철 씨는 지지 않고 목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정민이가 요새 가게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하길래 콧바람 좀 세게 해주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가만 보면 정민이 너무 숨막히게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의 적반하장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핸드폰이나 몰래 훔쳐보고 마음대로 뒤져서 카톡 검열하고 정민이가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미치겠답니다. 그거 다 집착이에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룸살롱도 갈 수 있고 여자 있는 술자리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혼한 애 만에 협박하는 와이프 밑에서 정민이가 불쌍해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라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입이 더러워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쪽 혼자 룸살롱을 가든 여자를 만나든 알아서 하시고요. 내 남편 물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가지 말래도 갈 겁니다. 성격 진짜 피곤하네. 정민이가 아주 불쌍하다 아주.
라며 비아냥거리고는 쿵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에 홀로 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원흉인 남편이 코를 골며 속편하게 자고 있었는데 저런 인간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속은 깨졌고 신뢰는 바닥을 쳤죠. 더 이상 이 남자와 단 하루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얼굴로 부스스 일어난 남편은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주혜야, 일찍 일어났네. 나 꿀물 좀. 앉아 이정민.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은 꿀물을 찾던 입을 다물고 소파 끝에 불안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최성철 만나거나 연락하면 그날로 끝이라고. 네가 내 눈 똑바로 보고 맹세했어 안 했어. 근데 어젯밤에 최성철이랑 술 마시고 심지어 그 인간이 우리 집 현관문까지 넘어오게 만들어? 남편은 변명거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아니, 그게 성철이가 가게 앞으로 무작정 찾아온 거야. 우울증이 심해져서 죽고 싶다는데 친구로서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잖아. 딱 한 잔만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걔가 자꾸 술을 권해서.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중간에서 자르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변명 집어치워. 넌 나보다 최성철과의 우정이 더 중요하고 나와의 약속보다 네 친구의 기분이 더 중요한 인간이야. 어젯밤에 최성철이 내 면전에 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가 집착녀에 숨막히는 여자라서 네가 불쌍하대. 남자는 여자 있는 술자리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나를 가르치더라. 넌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진 놈이랑 평생 어울려 살아. 우리는 그만 이혼하자.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은 다시금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제 옷과 아들의 옷을 닥치는 대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주혜야, 왜 이래? 성철이 번호 지금 내 눈앞에서 차단할게. 이미 늦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을 거칠게 뿌리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비몽사몽 일어난 아들에게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일어나. 당분간 외할머니 댁에 가 있을 거야. 짐 챙겨. 그렇게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통곡하셨죠. 당장이라도 남편을 찾아가 멱살을 잡겠다는 아버지를 간신히 말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하며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음에도 남편에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아내가 단호하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사죄하거나 최소한 아들을 핑계로 전화라도 수십 통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제 핸드폰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저희가 집을 나가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일말의 변명이나 사과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어요. 저야 남편이 연락이 오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아들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빠가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방구석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안 왔어. 왜? 아빠 걱정되니까 그렇지. 나 학원 가는 길에 우리 집 잠깐 들러서 아빠 얼굴만 좀 보고 옷만 몇 개 더 챙겨오면 안 될까? 안쓰러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제가 동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아들과 함께 저희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술에 찌들어 폐인처럼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닐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는 남편의 구두 옆에 낯선 여자의 구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들도 신발을 보고 멈칫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여기 잠깐만 현관에 있으라고 하고 조심스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코골이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더니 놀랍게도 제 남편 이정민과 한 여자가 같은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제가 쓰던 침대 위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함께 살다시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악하는 사이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한 15살 아들까지 다가와 고스란히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걱정된다며 찾아온 아들에게 아빠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현장을 보여준 거죠.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이성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들어 침대 모서리를 향해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남편과 그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어버린 남편의 멍청한 얼굴을 향해 소리쳤죠.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저 자식 집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딴 여자를 끌어들여 이러고 있어?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허둥지둥 침대에서 내려와서 아들에게 가려는 겁니다. 아들, 이거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입 닥쳐, 이 쓰레기야! 저는 아들의 등 뒤로 숨기며 남편의 뺨을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여자도 잡아채려 했는데 남편이 뜯어말렸고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정신과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정민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지영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저에게 완벽하게 유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차장 블랙박스, 그리고 아들이 직접 목격한 진술서까지. 재판부는 이정미의 파렴치한 외도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죠.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 제가 평소에 사치를 부렸다는 둥, 자신을 무시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모아둔 가계부와 남편의 차 케어링숍 설립 당시 제가 친정에서 빌려다 댄 자금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며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은 압도적으로 제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가계의 보증금 절반과 아파트 절반에 달하는 재산 분할을 받아냈습니다. 위자료까지도요. 15년의 결혼 생활은 서류 몇 장으로 차갑게 끝이 났죠. 저는 이혼 후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여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지인들을 통해 전 남편의 기가 막힌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이정민과 김지영 그리고 최성철과 서유림, 이 미친 네 남녀가 스몰 웨딩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자들과 유부남, 독신남이 짝을 지어 함께 결혼식을 올리다니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었죠. 그들의 저렴하고 얄팍한 사랑 노름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기막힌 소식을 들은 후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와 아들의 삶은 많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빠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충격에 사로잡혀 방황하던 아들도 꾸준한 심리 상담과 저의 노력 덕분에 예전의 밝은 모습을 회복해 나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도 병행했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전 남편과 그 친구들의 기행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점차 잊혀졌습니다.
저 역시 그들이 어떻게 살든 서로 상간 남녀끼리 모여 얼마나 대단한 행복을 누리든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평일 저녁,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주혜씨, 놀라지 말고 들어. 정민씨 친구 최성철 알지?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요? 그 사람 죽었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던 인간이라지만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지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 주말에 강원도 쪽으로 여행을 갔나 본데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산길에서 낭떠러지로 차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야. 구조대가 갔을 때는 이미 차가 반파되고 불이 붙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락사고라니. 평소 술을 좋아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던 성철 씨의 평소 행실을 생각하면 일어날 법도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결국 자기 버릇을 못 고치고 허망하게 갔구나라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혜씨, 그 차 조수석에 정민씨도 같이 타고 있었대. 전 남편이 그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 이정민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며 차에 화재가 발생했고 성철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전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불길 속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구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 중환자실에 있대. 의식도 아주 없고 화상이 너무 심해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더라고. 주혜씨랑 이혼한 사이지만 그래도 애 아빠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가정을 버린 남자였지만 막상 생사가 오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몹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미운 아빠라도 아들에게 아빠의 사고 소식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조용히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담배 까고 차분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병원에 크게 다쳐 누워있다고 말이에요. 아들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빠였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너무 가슴 아픈가 보더라고요. 엄마, 아빠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돼? 아빠 죽는 거 아니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전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화상 전문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가 본 전 남편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어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남자는 제가 알던 이정민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팔과 상체 그리고 얼굴 쪽의 화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수석 쪽에 불길이 번지면서 눈 밑으로 하관 전체에 3도 이상의 깊은 화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피부 이식 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하고 평생 심각한 흉터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참담한 소견이었습니다. 아들은 붕대를 감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죠. 전 남편이 불쌍하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제 아들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기적적으로 전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침 병실에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처리하려던 경찰은 의식을 차린 뒤 전 남편의 첫 진술을 듣고 사건은 전면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전 남편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경찰에게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여자들이
우릴 죽이려고 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경찰과 저는 그 진술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전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사고 당일 최성철과 서유린 부부 그리고 제 전 남편 이정민과 김지영 부부 4사람은 강원도 외곽의 한적한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서유림과 김지영은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술을 권했다고 했죠. 평소 술을 좋아하던 최성철은 물론이고 전 남편 역시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뭔가를 탄 것처럼 몸을 가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서는 최성철과 이정민을 차에 태웠다는 겁니다. 남편은 의식이 있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그들의 말소리는 다 들렸대요. 그 정체 모를 남자들과 김지영, 서유림이 작당을 해서 사고로 위장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대요. 몸은 옴짝달싹 못하는데 곧 죽을 거라 생각하니 극도로 두려웠다는 거죠. 그들은 낭떠러지 앞에 차를 세워두고 최성철과 이정민을 끌어내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태웠대요. 그리고 들고 온 술까지 남편 얼굴과 몸에 마구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기어를 드라이브로 두고 자기들은 내렸다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차가 앞으로 가니 이정민은 너무 무섭고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는 굴러 떨어졌고 최성철은 즉사, 이정민은 목숨만은 건졌지만 심한 화상과 외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즉각 김지영과 서유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 여자들과 남자들의 실체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상간녀인 줄 알았던 김지영과 서유림은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신원 조회와 금융 기록 조사 결과 이 두 여자는 과거에도 이미 2번씩이나 재혼과 사별, 이혼을 반복했던 전력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픈 채팅 같은 인명 공간에서 남자를 물색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단이었던 거죠. 그들의 범행을 도운 남자들도 한통속이고요. 그 여자들은 남편과 최성철이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 전 남편이나 최성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넘어올 만큼 가볍고 멍청한 남자들을 골라 혼인관계를 맺은 뒤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끔찍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죠. 사고 당일에도 술을 잔뜩 먹여 음주운전 추락사고로 위장함으로써 자신들은 안전하게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챙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입니다. 운전석에 있던 최성철은 그들의 계획대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있던 제 전 남편은 기적적으로 목숨이 붙어 있었고 결국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경찰은 그 즉시 김지영과 서유림 그리고 그들을 도운 남자들도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발뺌하던 그 여자들도 경찰이 들이민 다수의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현장의 인근의 CCTV 정황, 그리고 과거 남편들의 의문스러운 사망 및 상해 기록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아 감방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전 남편 이정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 당시 입은 화상으로 인해 그의 얼굴 화관과 목, 팔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흉터가 크게 남았습니다. 게다가 얼굴 근육과 신경이 손상되어 말하는 것조차 어눌해지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죠. 저희 아들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장애를 얻고 홀로 남은 아빠가 불쌍하다며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을 챙겨서 전 남편의 월세방을 찾아갑니다. 저는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선택이고 자식으로서 느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들은 다녀올 때마다 아빠가 나를 볼 때마다 계속 미안하다고 운다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전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15년을 함께한 조강지처와 아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전 남편이 단 한치도 불쌍하거나 안쓰럽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는 남편이 나쁜 길로 빠진 것이 순전히 최성철이라는 질 나쁜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은 본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물이 든 것뿐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그들이 저지른 짓과 맞이한 결말을 지켜본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최성철과 제 전남편 이정민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가벼운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쾌락을 위해 15년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겉모습에 홀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가볍고 저열한 본성. 그렇기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였습니다. 보험 사기단 여자들의 끔찍한 악행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정을 버리고 욕망을 쫓아갔던 이정민과 최성철이 맞이한 결말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한 명은 낭떠러지 아래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장애를 안고 고통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게 되었죠. 저는 이제 과거의 어리석었던 미련과 착각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썩은 뿌리를 제 인생에서 일찍 잘라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제게 주어진 평온한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주는 아들과 함께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진짜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말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내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불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때로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담담하게 풀어놓을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을 함부로 비웃었던 한 남자가 결국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의 지난 경험담입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몹시 평범하고 단란했습니다. 아빠는 동남아시아 쪽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내조하며 저를 따뜻하게 키워주신 다정한 전업주부셨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무렵 저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치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신 엄마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긴급하게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빠와 제가 밤을 새우며 흘렸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엄마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지만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게 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늘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시던 엄마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지능이 되어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무역회사 일로 바쁘고 출장이 잦은 와중에도 엄마를 요양원이나 시설에 맡기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요. 출장 일정을 최대한 줄이셨고 집에 계실 때는 엄마의 식사와 씻는 것부터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아빠의 손으로 직접 챙기셨거든요.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사고 이전의 똑똑하고 세련된 모습은 잃어버리셨을지라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저의 단 하나뿐인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엄마가 비록 장애를 가지게 되셨지만 그 큰 수술을 잘 버텨주고 저희 곁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키워주고 돌봐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한 거죠. 그리고 엄마의 곁을 지키면서 저의 가치관도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엄마처럼 평범하게 길을 걷다가도 한순간의 사고나 질병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애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길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거나 뉴스를 접할 때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며 세상의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 인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취업을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전 남편인 박선우를 만났습니다. 저는 사옥의 2층에 있는 기획팀에서 근무했고 선우는 3층에 있는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서가 달라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저희는 회사 내의 볼링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뒤에 짐을 챙겨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인사를 나누며 친해진 저희는 밖에서 따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연애 기간 동안 선우는 저에게 꽤 다정하고 듬직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쯤 선우에게 엄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면 제가 평생 보듬고 가야 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해야 했기 때문이죠.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엄마의 교통사고와 뇌수술, 그리고 현재 지적장애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부담스러워하고 떠난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마음 한구석에 있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선우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선우는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영희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너도 아버님도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어머니가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건데 그게 왜 네 흠이 되고 짐이 되겠어. 내가 앞으로 네 옆에서 더 든든하게 지켜줄게. 혼자서 끙끙 앓지 마. 그 다정한 위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내 상처를 이렇게 따뜻하게 수용해주고 우리 엄마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믿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죠. 선우의 그 한마디는 저로 하여금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의 상태를 알고 처음에는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겉으로는 가족이 다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좋은 말씀으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의 그 굳건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우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이었어요. 선우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선우의 태블릿 PC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울렸는데요.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림이 뜬 대화방은 선우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가 함께 있는 가족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선우야, 다음 주에 영희 친정아버지 출장 가신다며? 그럼 그 모자란 사돈은 누가 돌본다니? 설마 너희 신혼집으로 부른다는 건 아니겠지? 몰라요. 아버님이 요양보호사 부른다고 하긴 했는데 영희가 신경 쓰이나 봐요. 저도 솔직히 장모님 보면 징그럽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영희 앞에서는 맞춰주고 있긴 한데 진짜 답답하네요. 같이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막 흘리고 그러는데 그러게 내가 그 결혼 반대하지 않았냐. 지적장애 있는 장모라니 남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데리고 오고 그런 건 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선 그어야 돼. 나중에 네가 다 감당하면 어떻게 할 거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미쳤다고 장모님을 감당해요? 저도 절대 그럴 생각 없어요. 영희가 알아서 하겠죠. 그 글들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내 손을 잡고 위로하며 우리 엄마의 아픔을 보듬어주겠다던 그 다정한 남자의 진짜 속마음이 저토록 잔인하고 표독스러웠다니요.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제 엄마를 모자란 사돈, 징그럽다, 미쳤다고 감당하냐라며 철저하게 조롱하고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선우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태블릿 PC를 그의 발밑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앞에서는 우리 엄마 보듬어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씹고 있었어? 징그럽고 답답해? 당황한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의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영희야, 오해야. 내 본심이 아니야.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시라 장모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셔. 그래서 부모님 맞춰드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맞장구 친 것뿐이야. 장모님도 내 가족인데 내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겠어? 진짜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맞춰드린 것뿐이야. 부모님을 핑계로 대며 그저 대화방의 분위기를 맞추느라 무심코 뱉은 말실수라며 변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당장 이혼을 고려했어야 할 만큼 큰 상처였지만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관계를 엎어버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싹싹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꾹 누르며 바보같이 그 사과를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대충 맞장구 쳐준 걸 거야. 실제로는 나한테도 잘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니까 한 번은 넘어가 주자. 라며 흐린 눈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어쩌면 저도 좀 비겁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선우를 향한 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불신의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우가 아무리 다정하게 굴어도 그 가식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쎄한 불길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동남아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시던 저희 아빠에게 중요한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보통은 아빠가 출장을 가실 때면 요양보호사님을 부르거나 제가 친정으로 가서 엄마를 돌보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꽤 길어져서 제가 매일 출퇴근하며 친정에서 지내기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선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우 씨, 아빠가 이번에 태국으로 2주 정도 출장을 가셔야 해. 내가 친정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번 2주만 엄마를 우리 신혼집에 모셔와서 지내면 안 될까? 낮에는 보호사님이 와서 봐주실 거고 저녁에만 내가 퇴근해서 챙기면 되니까 당신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게. 선우는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님 일 때문이신데 어쩔 수 없지. 모시고 와. 내가 늦게 퇴근해서 많이는 못 돕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렇게 엄마가 저희 신혼집으로 와서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우연, 아니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시댁에서도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으신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두 분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엄청난 부부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리셨고 갈 곳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내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내야겠다. 며칠만 신세 좀 지자.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는 출장간 아빠를 대신해 잠시 머물게 된 저희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와 싸우고 홧김에 가출하신 시어머니가 졸지에 한 지붕 아래에 함께 머물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엄마가 단둘이 집에 남겨지는 것이 못내 불안했지만 낮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와 계셨고 회사에 연차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만 했죠. 며칠만 있으면 아빠가 돌아오실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지만 그것은 저의 너무나도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외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집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칠칠맞게 이걸 다 흘리고 먹어?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아휴, 우리 선우가 너희 집안이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무너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와 엄마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광경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식탁 의자에 잔뜩 움츠러든 채 앉아있는 저희 엄마, 그리고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는 시어머니. 엄마의 앞에는 먹다 흘린 과일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엄마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모은 채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사고 이후 인지 능력이 떨어지셨을 뿐 상대방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적대감을 보인다는 사실 정도는 엄마도 본능적으로 다 느끼고 상처를 받으십니다. 겁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니, 네 엄마가 과일을 바닥에 다 흘리고 먹길래 내가 좀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무리 모자라도 이 정도는 본인이 좀 신경 쓸 수 있지 않니? 요양보호사도 퇴근하고 없는데 네 친정엄마 뒤치다거리까지 내가 해야겠어?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일부러 흘렸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신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저랑 선우 씨가 사는 집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 돈이 훨씬 더 들어간 집이에요. 아버님이랑 싸우고 갈 데 없어서 며느리 집에 신세지러 오셨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뭐? 신세?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때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본 선우는 당황하며 저희 둘 사이를 말리려 들었습니다. 왜 그래 둘이? 엄마,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세 등등해져서 저를 향해 아이고 싫어. 선우야, 너 그냥 이혼해라. 내가 사돈 과일 좀 흘렸길래 잔소리 좀 했다고. 네 마누라가 나보고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예의를 차리라면서 눈을 부라린다. 아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저는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이라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가식적인 약속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연히 겁에 질린 저희 엄마를 먼저 챙기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벽하게 실망시켰습니다. 영희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장모님이 과일 흘리셨으면 네가 치우면 되지.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 선우 씨, 지금 상황이 안 보여?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모자라다느니 나이값도 못한다느니 막말하시면서 윽박 지르고 계셨어. 우리 엄마 겁먹어서 떠는 거 안 보여? 그런데 그 와중에 선우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내뱉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장모님 오시고 있는 거 답답하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가 무슨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장모님 비위 맞춰야 해? 네가 좀 둥글게 넘어가면 되지. 너 이러는 거 완전 자격지심이야. 그 순간 저는 아주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카톡 대화방에서 보았던 장모님 애 같아서 징그럽고 부담스러워 죽겠다던 선우의 문자가 다시금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엄마의 장애를 마음 깊은 곳에서 혐오하고 짐스럽게 여겼으면서 그저 좋은 남편,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기만해왔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긴 말을 섞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어머님도 참 투명하고 이기적이네. 장애를 가진 게 우리 엄마의 죄가 아닌데 왜 당신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뭐? 최영희, 너 지금 그깟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선우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우리 엄마를 이런 취급하는 집안이라 나도 더 이상은 가족으로 못 살아. 짐 싸서 어머님 모시고 나가. 저의 완강한 태도에 선우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엄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자신들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하신 친정아빠는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거라며 자책하시는 아빠를 보며 저 역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저 인간들의 밑바닥을 빨리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요. 선우는 이혼 과정에서도 참 찌질하고 뻔뻔했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엄마를 학대하고 구박한 사실은 쏙 빼놓고 장모님 모시는 문제로 조금 다퉜는데 아내가 예민하게 굴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며 회사 사람들에게 피해자 행사를 하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진흙탕 싸움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없었고 혼인기간도 짧았기에 재산분할만 깔끔하게 서류로 정리하고 남남이 되었죠. 이혼 후 저는 다시 원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 다른 층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오가며 마주칠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 저희의 이혼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이혼이 죄도 아니고 저의 가장 소중한 엄마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변함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내에 전 남편 박선우의 재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박선우 대리 재혼한대. 근데 혼전 임신이라 식도 엄청 서둘러서 잡았다네? 친한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1년, 저와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해서 재혼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제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참으로 경박하고 속이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재혼 사실을 회사에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합니다. 곧 아빠도 되고요. 이번에는 진짜 정상적이고 화목한 처가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네요. 그가 친한 동료들에게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밥을 사며 흘리고 다녔던 말들. 정상적인 처가라는 그 얄팍한 단어 속에 저희 엄마의 장애를 깎아내리고 저를 향한 조롱이 섞여 있다는 것을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어떤 섀도우 복싱을 하든 저는 꿋꿋하게 무시하며 제 업무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박선우의 현재 아내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다고 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유난을 떨더라고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온통 태어난 아들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상태 메시지는 내 인생의 전부 완벽한 내 아들 같은 문구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1년이 다가올 무렵 선우는 또다시 회사 사람들에게 돌잔치 초대장을 돌리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에게까지 은근슬쩍 초대장을 돌리며 본인이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속내가 뻔히 보였죠. 물론 저는 초대장을 받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없었지만 그의 행동이 참 유치하고 우습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떠들썩했던 돌잔치가 끝나고 또다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박선우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저런가 했는데 듣자하니 아기가 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선우의 아이가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요. 아이가 눈맞춤을 전혀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으며 까치발을 들고 빙글빙글 도는 등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애라 발달이 조금 느린 거겠지 했다는데 아이의 이상행동이 갈수록 심해지자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중증 자폐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없는 어린아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어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박선우라는 사실은 저에게 아주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박선우는 아이가 병원에서 중증 자폐 확진을 받고 나서 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위한 전문적인 발달센터나 특수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시작해야 할 텐데 박선우는 그 현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고 했죠. 돌팔이 의사들이 오진한 거라면서요. 장애를 불안정하고 열등한 것으로만 치부하며 철저하게 혐오했던 그 오만한 잣대가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핏줄을 향하게 되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박선우는 검증된 아동 발달센터나 병원의 치료를 거부한 채 완치를 보장한다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기치료를 한다는 정체불명의 사설센터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박 대리가 지금 이상한 종교센터에 갖다 바친 돈만 벌써 수천만 원이 넘는데 기도하면 자폐가 낫는다고 무슨 부적 같은 거 쓰고 이상한 물 먹이고 난리도 아니란 거야. 지금 부인이랑도 그것 때문에 매일 이혼하네 마네 하면서 싸운다더라. 동기 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으셨을 때 저희 아빠는 단 한 번도 현실을 도피하거나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원의 지시를 따르며 엄마가 일상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어떤 상태든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지만 박선우는 달랐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와는 완벽하게 다른 부류로 취급하며 혐오하던 그였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중증 장애 아동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장애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으니 그 잘난 자존심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 대신에 종교와 미신에 수천만 원을 탕진하며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거죠. 박선우의 회사 생활 역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센터에 헌금할 돈을 마련하느라 회사 동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업무 시간에도 종교단체 사람들과 통화를 하느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며 저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치던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췌하고 피폐해진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고 서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 역시 당신이 원해서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는 아주 찰나의 끔찍한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뇌를 다치신 것뿐입니다. 박선우의 아이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누구의 잘못도 없이 그저 자연의 무작위적인 확률로 인해 아픈 몸을 이끌고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니까요. 장애는 나 자신, 내 부모, 내 배우자 혹은 내 아이에게 언제든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만약 박선우와 저가 부부로 살던 시절에 이 평범한 진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의 엄마의 아픔을 혐오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곁에서 함께 보듬고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짓밟고 함부로 말한 대가로 정작 자신의 삶에 찾아온 아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며 스스로 지옥을 걷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만 남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박선우는 평생을 바쳐 그가 그토록 부정하고 혐오했던 장애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이 과거 저희 엄마와 제게 던졌던 그 잔인했던 말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퇴근 후 친정에 들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전히 엄마는 가끔 방금 드신 식사를 깜빡하거나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시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와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조차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엄마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짐이 아니라 지켜줘야 할 소중한 일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겪는 시련과 아픔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내 인생에는 절대 그런 불행이 없을 것이라며 오만하게 구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형태의 파도를 보낼지 모르니 늘 타인에게 다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저의 결혼 생활은 상처와 배신으로 짧게 끝이 났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아픈 경험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어떤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의 소중한 엄마와 가족들을 지키며 저만의 굳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